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8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 러시아의 연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카라티긴과 모찰로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모르고요. 영어로 된 책을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는 고유 명사들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발음되는 것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중요한 도시 두 개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페테르부르크고 하나는 모스크바입니다. 연극에서도 이 두 도시가 중요하고 특히 또 19세기의 연극과 관련해서도 이 두 도시가 중요한데요. 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귀족 생활의 중심지, 그리고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와 상인들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귀족들의 중심지였던 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카라티긴, 그리고 상인들의 중심지였던 모스크바에서 활약하던 사람이 모찰로프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연극의 중심지가 한 군데죠. 프랑스 같은 경우면은 파리고, 미국 같으면 뉴욕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그렇게 두 개의 도시가 중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했던 점은 또 러시아의 문화적 특색이라고 합니다. 페테르부르크에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 있고 모스크바에는 말리 극장이 있어서 그 극장들이 연극의 중심지였다고 하고요. 이 두 극장은 서로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고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연극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로는 우리가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예로 들 수가 있죠. 그 작품은 원래 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족의 중심지인 페테르부르크에서는 그 작품이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받지 못해서 이제 망하고 거기서 망했기 때문에 안톤 체홉은 극작을 중단하게 되죠. 그랬다가 나중에 모스크바에서 상인들의 중심지, 중산층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설립되고 그 공동 설립자 중의 한 명인 블라디미르 네미로비치 단첸코가 체오백이 편지를 보내서 갈매기를 공연하고 싶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연을 했죠. 안톤 체홉은 아예 공연장에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공연이 올라가니까 공연이 다 끝나고 막이 내리고 난 다음에도 관객들이 아무 반응이 없이 잠잠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오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환호와 함께 터지고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체홉은 계속 극작을 하게 되었고 모스크바 예술극장은 그 이후로 체홉의 주요 작품들을 공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게 연극 전공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도시의 분위기,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분위기, 꼭 분위기란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통, 풍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19세기 초의 대표적인 배우 카라티긴과 모찰로프에게도 반영이 되었죠. 카라티긴과 모찰로프는 두 사람 모두 비극하고 낭만주의적 작품들에서 아주 인기를 거두었던 대배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하던 카라티긴은 프랑스식 스타일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연기 교육을 받았죠. 그러면서 배역의 외부적 특징들에서부터 자기 역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출신의 중산층과 상인계층의 중심지인 모스크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모찰로프는
그 어떤 외국의 영향력이나 전문적 방법론에 의해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내적 영감에만 의존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연구해서 배역에 접근하는 입장, 혹은 직관적으로 배역에 접근하는 입장, 이러한 대조를 보이게 되었죠. 또 카라티긴 같은 경우 계획에 의해서 연기를 하는 사람, 모찰로프는 충동에 의해서 연기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카라티긴 같은 경우는 연기에서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 또 모찰로프 같은 사람은 그냥 자연스러움에 의존하는 사람, 자연스러움의 강점을 갖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두 학파의 대조적인 연기 스타일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기 스타일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카라티긴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더 해보죠. 카라티긴은 용모가 멋지고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 또 풍부한 표정과 제스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황제의 사랑까지 받았고 페테르부르크의 관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으로 유명하였는데요. 그의 연기는 가장 세밀한 세부 사항들까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공연에 올렸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게 발산되는 거, 우연적으로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요소, 이런 것은 그의 연기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평론가 헤르첸이라는 사람이 있죠. 헤르첸은 카라티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무척이나 잘 암기되어 있고 연구되어 있고 질서 잡혀 있어서 열정마저도 일정한 템포에 의하여 발생하는 근위병의 비극 배우, 이렇게 헤르첸은 카라티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라티긴은 절망의 발걸음을 마치 의전 행사 속에서 행진하듯 보여주었으며, 무대 위에서 누구를 죽일 때는 정확하게 죽여서 전문가다운 솜씨로 그를 묻어주었다 라고 그의 연기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벨린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있죠.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대 위의 이 열심한 일꾼은 예술 형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번 회에서는 카라티긴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겠네요. 카라티긴은 자기 배역을 성공적으로 연기해내기 위해서 연구와 연습에 아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아주 많이 읽었고 독서를 많이 했고 모든 외부적 디테일들을 연습해서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루이 11세 역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자기 배역에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리고로비치라는 사람이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카라티긴이 자신의 배역에 대하여 어떻게 지적으로 접근하였는가를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를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언젠가 책 한 뭉치를 들고 가는 그를 만난 것을 기억한다. 그들이 뭐냐고 내가 묻자 그는 그것이 바랑트가 쓴 버건디 공작들에 대한 역사라고 신이 나서 대답했다. 그것들은 그가 루이 11세 시대에 대하여 보다 더 잘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다. 자기 배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시대, 그 배역이 생활하던, 자기가 맡은 인물이 생활하던 시대를 더 잘 이해하려고 책을 그냥 한 꾸러미를 구해다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 시대와 인물을 연구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지적 토대 위에서
카라티기는 자기 역의 모든 디테일들을 연습하고 계획했던 효과를 무대 위에서 그대로 산출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의상, 분장까지 갖추고 따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일 밤 카라티기는 자기 서재에 만들어져 있는 무대에다가 불을 켜놓고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무대에는 대도구, 소도구들까지 다 갖춰놓고 완전히 의상을 차려입고 또 루이 11세의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분장을 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그 배역을 1년이 넘도록 연습했다고 합니다. 참 노력을 많이 하죠. 오늘날의 배우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카라티긴의 스타일을 규정하면 이 사람은 지적인 연기 스타일, 외부적인 특징으로 자기 배역을, 자기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외적 연기의 스타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라티기는 열변조의 대사, 그리고 노력해서 다듬은 몸짓, 이런 것들로 아주 칭찬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의 팬들은 그를 아주 찬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가 진정한 재능은 결여하고 있다. 대신 완숙한 기술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카라티긴이 화려함, 우아함, 고귀한 자세, 멋지고 우아한 동작, 능숙한 웅변을 할 수 있고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티긴이 진짜 재능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기는 완벽하게 다듬어지긴 했지만 그 사람의 연기에는 진정한 창조적 영감에서 나오는 심오한 내적 파워나 감정의 깊이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카라티기는 강한 정서를 요구하는 셰익스피어나 그러니까 햄릿 같은 거 이런 작품들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성공을 거두었던 작품들은 주로 기술적인 숙련과 외적 효과들을 보여주는 배역들이었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라티긴의 연기는 진정한 내면의 창조적 상태, 영어로 말하면요, True Inner Creative State, 이런 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또 진정한 재능, 제뉴인 탤런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단지 고도의 숙련된 기술만을 보여주었다. 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벨린스키 같은 평론가는 그것을 진정한 예술적 창조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은 벨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에 비범한 하나의 기술을 본다. 그것은 재능이 아니며 예술이 아니다. 18세기의 프랑스 비평가들에 의해 높이 평가된 이런 종류의 능력은 바늘구멍으로 콩을 던져 넣는 고개사의 기술을 연상시킬 뿐이다. 카라티기는 프랑스식 연기 훈련을 받았고 외적으로 자기 배역에 접근해 가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인물을 완벽하게 구축해내는, 그러니까 디시플린에 철저히, 기술과 훈련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는 그런 연기술의 대표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술이라는 것은 천재적인 영감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외적인 기술, 디시플린만 가지고서는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 신비스러운 영역이 예술에는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카라티긴 같은 경우는 그가 완벽한 예술가나 완벽한 재능의 체현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카라티긴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차르토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